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대역과 성립 과정 백제와 고구려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 시간에는 이어서 47쪽입니다. 신라의 고대역과 성립 이후의 발전 과정과 가야의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부터 한번 봅시다. 기원전 57년,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백제가 기원전 18년, 고구려가 기원전 37년 이렇죠. 그래서 신라가 기원전 57년이니까 가장 먼저 건국된 걸로 봅니다. 근데 이거는 삼국사기에 의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고대과가 성립된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라가 가장 늦습니다. 왜 가장 늦었냐라고 하면은 지리적인 폐쇄성 하나고요. 신라는 동남쪽이 치우쳐져 있죠. 두 번째 이유는 시족적 배타성 때문에 그래요. 시족 사회의 배타적인 흔적을 가장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국 중에서. 그건 뭐냐? 신라가 시족적 흔적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신석 시대 때 시족사의 흔적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배타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화백과 화랑도를 얘기를 합니다. 화백, 화랑도죠. 자, 여튼 가장 늦게 성립된 신라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혁거세에서 건국이 됐다가 나중에 석씨, 김씨가 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성씨가 교대로는 왕위를 교체하다가 김씨 왕위 세습이 언제 때 확립됐습니까? 라고 하면은 바로 누구 때요? 내무랑대 때입니다. 그래서 내무랑대 때 와가지고 마리깐이라는 왕을 쓰고요. 김씨 왕위의 독점적 계승권이 확립됩니다. 마리깐은 대수장 또는 최고 또는 으뜸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물 마리깐 이렇게 하죠. 우리 그냥 뇌물왕 이래도 관계 없습니다만은 한편 광개토왕대 때에 도움을 많이 받았죠. 신라에 들어왔던 왜구를 격퇴하기 위해서 고구려 광개토왕의 군사 요청을 받아서 보병과 기병 5만 명이 들어와서 왜구를 격퇴했죠. 양국과의 친선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 호우였고 1946년에 발굴된 무덤이에요. 호우가 나와서 이 무덤을 뭐라고 그래요? 호우총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 호우명 그릇에서 거기 나온 게 있죠. 그 밑바닥에 광개토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 제작됐고 신라에서 이걸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죽었을 때 무덤에다가 부장을 해놓은 거죠. 이게 그난 1500년 만에 발견이 된 겁니다. 1946년에 발굴해가지고 출토가 된 유물이었었던 거죠. 자, 한편 고구려하고 신라가 친선관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라는 고구려 사신의 안내로 중국 전진의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위두라고 하는 사신을 파견했었죠. 그러니까 전진과 고구려하고 신라가 친선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때 불교가 전진 고구려 신라에서 들어오기도 하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눌지 마리깐, 눌지왕이 되는 거죠. 눌지왕대 때에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정책 때에 제1차 나제 공수 동맹이 맺어집니다. 433년이죠. 그래서 장수왕의 남진정책 때 우리가 한번 봤었죠. 427년 평양천도 이후에 나제 동맹이 맺어진 과정이었습니다. 한편 부자상속제 그리고 고구려의 묵호자가 신라의 불교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시대 신라는 눌지왕대 때 불교가 들어왔습니다만 곧바로 공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6세기 중엽 법흥왕대 때 2차돈의 순교에 의해서 비로소 불교가 공인이 되게 됩니다. 그는 2차돈에서 따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소지 마리칸 소지왕입니다. 소지왕대 때 제2차 나제 동맹이 있죠. 소지왕과 백제 동성왕대 때 제2차 나제 동맹은요. 결혼동맹이에요. 결혼동맹입니다. 그리고 상업 발달로 수도의 시장이 열리고요. 그리고 사방에 우역을 개설했습니다. 우역은 요즘의 교통시설입니다. 중앙집권의 목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이 나옵니다. 지증, 법흥, 진흥왕은요. 6세기 때 초, 중, 후반 이런데요. 신라의 삼국 통일의 틀이 갖춰진 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증왕의 업적 보겠습니다. 우경실씨. 소를 이용한 겁니다. 네, 삼국사기에 의하면은
지증왕대 때 우경이 시시됐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실제 우경은요 사만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만, 여러 나라의 사만입니다. 자, 순장을 금지하고요. 그다음에 동시와 동시전을 설치합니다. 동시는 경주 동쪽의 시장이고요. 그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을 뭐라고 그래요? 동시전 이렇게 일합니다. 동시전. 그다음에 이사부가 울릉도를 정벌하고요. 우산구 그리고 국호, 사로국에서 뭘로? 신라, 왕호, 마리간에서 뭘로 오지요? 왕으로 오칩니다. 그러니까 신라라는 국호와 왕명의 왕이라는 명칭은 지증왕대 때 처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흥왕대 때 보겠습니다. 병부, 국방부를 설치합니다. 왕권 강화책이죠. 그리고 520년, 20년 율령반포입니다. 이 법반포죠.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고요. 또 17관등 제도가 만들어지고요. 또 골품 제도가 완비가 됩니다. 이 율령반포를 보여주는 금성문이 하나 있죠. 울진 봉평 신라비요. 이 울진 봉평 신라비는 다음 장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라 법흥왕대 때 법흥왕이 울진에 순행을 갑니다. 순찰 가는 거죠. 이때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데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권장 60대를 쳐라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미 율령이 제정이 돼서 반포가 됐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족 회의에서 가장 우두머리 상대등 제도가 누구 때요? 법흥왕대 때 면전입니다. 그러니까 대등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상대등. 우리가 앞 시간에 백제에서 육좌평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를 뭐라고 그래요? 상좌평 그러듯이 상대등 제도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527년 2차 돈의 순교와 원표라고 하는 중국 양나라 사시입니다. 활약으로 귀족의 반대도 불구하고 불교가 공인됩니다. 그러니까 눌지왕대 때 묵호제에서 불교가 들어왔다가 그 100년 만에 공인된 거예요. 신라의 불교 공인이 좀 늦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역시 시족적 배타성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외래 문화를 바로 집어삼키지 않습니다. 굉장히 견제를 많이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고령의 대가야와 결혼동맹을 맺고요. 금관가야를 병합을 했습니다. 532년이죠. 이 금관가야 병합 말이죠. 고구려 광개토왕이 내무랑의 도움 요청을 받아서 신라에 들어왔었죠. 이때 고구려 군대가 내칭님의 낙동강 하구까지 내려오잖아요. 이때 금관가의 세력이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금관가의 세력이 약화가 되고 대가야, 고령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중심 세력이. 그 이후에 금관가야가 계속 쇠락을 하다가 결국은 6세기, 532년입니다. 6세기 초 법흥왕대 때 신라의 병합이 되는 것이죠. 자, 건원이란 연어를 씁니다. 법흥왕대 때입니다. 연어 사용 그러면 안으로 왕권의 강, 밖으로는 중국과의 대등함이랬죠. 광개토왕대 때의 영락이라는 연어가 최초의 연어에 썼습니다. 그 연어 사용의 의의는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진흥왕으로 하겠습니다. 진흥왕대 때 불교의 교단을 정리합니다. 교단. 그러니까 불교 국가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통, 주통, 군통에서 중앙의 국통, 각 주와 군의 지방에다 승려를 파견하는 거예요. 지방관을 파견하듯이. 불교 교단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화랑도 개편이 있죠. 바로 원시 청소년 수양 단체, 그러니까 시족사의 흔적입니다. 이 원래는 여자 중심의 단체입니다. 원하라고 하는 곳이. 근데 삼국 간의 대외 전쟁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남성 중심의 전사 단체로 바꾸죠. 그 원화가 뭘로? 화랑도로 바뀌는 겁니다. 진흥왕대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팽창 과정에서 한강 상류를 확보하고 세웠던 피, 단양적성 피. 진흥왕 순수비는 아닙니다. 순수비는 4개예요. 직접 왕이 간 거죠. 이거는 왕이 직접 간 건 아니었습니다. 한강 상류를 점령한 비석이에요. 고구려가 차지했었던. 고구려가 한강을 언제 차지했었냐면은 바로 장수왕의 남진 정체 때 백제가 차지했던 한강을 고구려가 차지했죠. 백제 계룡왕을 죽이고 그걸 다시 백제가 신라하고 손을 잡고 탈취한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신라가 백제 성왕을 죽이고 관산성 전투죠. 한강을 차지한 거죠. 그리고 한강 상류에 바로 이 비석을 세웠습니다. 단양 적성비입니다.
한편 한강 하류까지 이제 점령하죠. 이건 한강 하류를 점령한 것은 나제동맹이 결렬된 거예요. 554년입니다. 가야에서 금관가야에서 이제 들어왔었던 누구였죠? 김무력, 김유신의 조상입니다. 김무력이 군사를 이끌고 성왕을 죽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433년에서 554년까지 나제동맹은 120년 만에 결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가야가 562년에 신라의 병합이 됩니다. 그 대가야 점령과 관련된 금성문이 561년, 1년 차입니다만 창녕비가 되겠습니다. 진흥왕 순수비 중에 하나입니다. 한편 뒤로 가시면은 진흥왕 때 함경도까지 진출합니다. 그래서 마울령, 황초령 비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지도를 보시면은 신라 진흥왕 때 6세기 전성기에서 맨 위에 봐봐요. 영토에 마울령비, 황초령비,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한강 하류 쪽에 북한산비, 그리고 쭉 내려오면 지금의 창녕비, 창녕 쪽입니다.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4개의 비석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옆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현재 보관되고 있는 뭐죠? 북한산 순수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순수비라고 그러잖아요. 순수라고 하는 건 뭐냐? 순수. 왕이 직접 간 거예요. 간 겁니다. 직접 가서 야, 여기까지 우리 땅이다. 말뚝 하나씩 하거나 해놓은 것이 순수비예요. 그래서 그 순수비가 몇 개예요? 지금 보면은 자, 이게 있죠? 마울령, 황초령, 북한산, 창녕비. 그래서 신라 영토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수비를 통해서 이 누구 때, 바로 진흥왕 때의 영토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봅시다. 거칠부에게 명해서 국사를 편찬했고요. 최초로 팔관회가 개최됩니다. 불교 행사죠. 팔관회는 말이죠. 호국불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어떤 나라나 국가나 왕실의 안녕을 위한 불교 행사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개국, 대창이라는 연을 쓰고요. 관제가 정비됐는데 특히 품주를 설치합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관청으로서 품주, 진흥왕 때죠. 그리고 진지왕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진지왕 그러면 삼국유사에 의하면 진흥왕의 차남인 금륜이 거칠부의 지지로 왕위를 계승했습니다만 직권 만 3년 만에 화백회의에서 쫓겨납니다. 그 진지왕이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진평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흥왕의 큰아들이 있었어요. 동윤. 둘째 아들이 금륜입니다. 원래 이제 장자상속제가 내문왕대 때 확립되죠. 장자상속제에 의해서 진흥왕 다음에 장남 동륜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동륜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 동륜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 백정이 있었어요. 근데 백정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차남 금륜이 누구의? 바로 거칠부의 후원으로 국사를 썼다라고 하는 거칠부의 후원을 받아서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이간에 진흥왕 다음에 누구죠? 진지왕이에요. 화백회의에서 왕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문란하다 해서 진지왕이 화백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진지왕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왕위는 다시 어디로? 백정으로 넘어옵니다. 이가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진평왕이에요. 진평왕입니다. 이래죠. 그래서 이제 왕위의 즉위의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진평왕 때 성골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골은 우리야말로 오리지널 왕족이다. 이런 의미의 성골의 의미가 용어가 이제 진평왕 때에 만들어지는 거죠. 진평 다음에 누구 나오냐면 선덕 여왕이 나오고요. 선덕여왕 다음이 누구냐면 진덕 여왕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성골 왕위 시대는 끝납니다. 그리고 진덕 여왕 다음에 김춘추가 화백회의에서 진골로서는 처음으로 왕위에 오릅니다. 그 누구예요? 태종 무열왕이 되겠죠. 이때 이제 삼국 통일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완성은 이제 김춘추가 660년에 백제를 치고 661년에 죽어요. 그리고 이제 문무왕, 김춘추의 아들입니다. 문무왕 때에 고구려를 접수하고
또 나당 전쟁에서 당을 몰아내면서 문무왕 16년 676년에 삼국 통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문무왕 다음에 누가 나오죠? 신문왕이 나오죠. 신문왕 그다음에 효소왕, 뭐 성덕왕 이렇게 해서 뭐 해공왕, 경덕왕 이렇게 경덕왕, 해공왕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시기 나눌 때요. 여기까지가 신라 상대, 여기서 신라 중대 이렇게 일하죠. 중대, 여기까지는 신라 상대입니다. 하대는 이제 선덕왕부터 37대 선덕왕에서 56대 마지막 경수당까지를 뭐라고 그래요? 바로 하대라고 일합니다. 이 시대고는 나중에 하고요. 일단 지금 금륜이 왕이 올랐다가 쫓겨나서 진평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진평왕 보겠습니다. 진평왕 때 중국 수는 남북조의 혼란을 통일했던 중수나라입니다. 수와 국교를 수립을 하고요. 또 수나라에게 원병을 요청하는 글을 원광으로 하여금 쓰게 합니다. 그 글을 뭐라냐면은 걸사표라고 합니다. 걸사표. 이거는 고구려가 신라를 자꾸 공격을 하니까 수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죠. 수나라하고 고구려는 어떤 관계예요? 대립 관계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나라의 대립이 결국 4번에 걸친 전쟁으로 나왔고 그 4차 전쟁 중에서 2차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612년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랑도가 진흥왕대 때 국가적인 조직 단체로 정리가 됐다. 그리고 진평왕대 때에 원광에 의해서 화랑도의 이념 세속오개가 만들어집니다. 사군이충, 사친이요, 교의신, 임전무택, 무택, 그 다음에 설색유택, 그래서 세속오개가 되는 것이죠. 건복이라는 또 연호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성골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때 나옵니다. 진종설을 채택했다 해서 석가족임을 표방했다는데 진종설이라고 하는 거는 한 장만 넘기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진종설 있죠. 뭐냐면은 진종, 우리는 석가모니와 같은 혈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줄까지만 좀 읽어봅시다. 진종설입니다. 51쪽이죠. 불교를 통하여 왕권을 강화하기에 국왕을 부처와 동일시하고 곧 신라 왕실은 누구다? 부처님의 같은 혈통이다. 부처님과 같은 레벨이다. 이거예요. 국왕을 인도 신화의 전륜선왕에 비유한 사상으로 진평왕 때에 바로 신라의 골품제도에서 최고위 신분층인 성골의 성립을 가져왔다 했죠. 그래서 성골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는 배경, 지금 이 과정에 대한 얘기가 지금 언급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지금 말씀드렸던 요 얘기입니다. 그럼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백적이 진평왕으로 즉위한 후 즉위의 정당성, 밑줄 좀 그어놓읍시다. 백적, 즉 누구? 진평입니다. 즉위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재규정하기 위해서 자칭 어떤 용어를 썼다? 우리야말로 오리지널 왕족이다라고 하는 성골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를 쓰고 다른 귀족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종설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덕여왕으로 하겠습니다. 진평왕 다음에 선덕여왕입니다. 642년 바로 대야성 전투가 있습니다. 이 대야성 지금의 합천 쪽입니다. 백제의 공격을 받아서 자꾸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야성을 함락을 해요. 그래서 선덕여왕이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만 이때 고구려하고 백제는 손을 잡고 있었군요. 여제 동맹 중이었어요. 그래서 선덕여왕 때 고구려의 원병은 거절당했습니다. 잘 안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황룡사 구축 목탑이 선덕여왕 때 신라 주변 9개 나라가 신라의 조공을 바쳐온다 라고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자장의 건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죠. 호국불교를 상징하는 거죠. 한편 천문을 관장했던 첨성대도 이때 만들어지고 신라 특수행정구역 이소경 중에 하나였던 뭐가 있어요? 동원경이 이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47년 비담과 염종 등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만 김춘추와 김유신 등이 진압을 하고 있고요. 연호, 인평이라는 연호를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이름을 뭐라냐면 덕만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덕여왕의 업적입니다. 자, 뒤에 진덕여왕으로 하겠습니다.
성골의 마지막 여왕입니다. 마지막 왕이라 한단 말이에요. 아까 봤었죠? 잠깐. 자, 관제에서 진흥왕대 때 품주가 있었죠. 재정을 담당했던 품주를 집사부와 창부로 개편합니다. 집사부는 국정을 총괄하는 국가 기밀 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이에요. 바로 밑에 집사부 보충 좀 봐봐요. 진흥왕대 때 품주를 진덕여왕대 때 개편한 것이다. 그리고 장관을 뭘 한다? 중시한다. 이 중시는 경덕왕대 때 시중으로 바뀌고요. 다시 집사부는 흥덕왕대 때 집사성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집사성 이때 시중, 그 다음에 집사부였을 때 중시 이렇게 합니다. 같이 혼용해 쓰기도 합니다만은 집사부의 성격을 그렇게 보시라는 거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진덕여왕대 때에 당과 교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648년에 결국 나당연합군이 결성이 되고 이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신라 삼국통일전쟁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거는 진덕여왕 다음에 등장했던 누가요? 김춘추 무열왕이죠. 무열왕 부문에서 신라 삼국통일 과정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주요 왕들의 업적을 거기까지 마무리를 하는데요. 밑에 신라의 왕호를 먼저 좀 보고 주요 왕들의 업적을 검토하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 왕호의 변천은 신라의 정치적인 발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신라가 왕권이 강화되고 안정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자,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리깐, 왕 이런 순서입니다. 박혁것의 왕이 아니라 박혁것의 거서관 그죠? 군장이라는 의미예요. 군장. 그 다음에 차차웅은 제사장의 의미입니다. 이사금은 연장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리이사금, 유리왕이 등장할 때요. 바로 떡을 깨물게 합니다. 떡을 깨물면 떡에 이빨 개수가 박히겠죠. 그러니까 이빨이 치아가 많은 사람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거죠. 나이가 많을수록 치아가 더 많겠죠. 그렇죠? 치아가. 그래서 이사금은 연장자를 의미해요. 연장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다가 내물왕대 때 김씨 왕이 세습이 확립됐습니다. 내물, 마리깐, 그렇죠? 그리고 지증왕대 때 국호를 뭘로? 사로국에서 신라로, 또 마리깐에서 왕이라는 명치 쓴다고 그랬죠? 중국식 칭호입니다. 그리고 법흥왕대 때 불교가 공인되면서 2차돈의 순교죠. 2차돈 순교비도 있었죠. 앞에 사진 백률사 석당이라고 그래서요. 돌 기둥 모양이라는 얘기입니다. 2차돈 순교비예요. 2차돈의 목을 쳤는데 목에서 하얀 피가 솟고요. 머리가 밑에 떨어져 있는 그 돌 기둥 모습이 앞에 법흥왕의 사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공인 이후에 이때부터 뭘 써요? 불교식 왕명을 씁니다. 법, 진, 선. 그러니까 법흥, 진흥. 그 다음에 진지, 진평, 선덕, 진덕에서 법자나 진자나 선자가 들어간 왕들입니다. 이게 불교식 왕명을 썼던 시기예요. 이 시기를 이련이 있죠. 이련은 삼국유사에서 중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사를 상고, 중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고는 신라 고유 왕명을 쓰던 시기. 그래서 거서관, 차차웅, 이상은, 마리깐, 왕 여기까지입니다. 중고는 불교식 왕명을 쓴 시기에 가지고 바로 법, 진, 선자가 들어가 있는 진덕여왕까지. 그다음에 하고는 중국식 시호제입니다. 시호제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열왕부터 해가지고 누구 때까지? 마지막 경순왕 56대 경순왕까지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신라사를 상고, 중고, 하고로 나누는 기준은 뭐냐? 이러는 삼국유사에서 왕호, 왕명을 기준으로 해서 나눈다. 근데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는 왕의 혈통을 가지고 신라사를 상대, 중대, 그리고 뭘로 나눈다고요? 하대 이렇게 나눈다. 상대는 성골왕이 시대예요. 중대하고 하대는요 진골인데 중대는 진골 중에서도 무열왕의 직계자손 무열계. 하대는 진골인데 역시 내물왕의 후손들에서 내물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골이냐 진골이냐 진골 중에서도 내물계냐 무열계냐 해서 신라사를 상, 중, 하대로 나눴다. 누가요? 김부식. 어디에서요? 삼국사기.
이전의 삼국유사에서는 왕의 명칭을 가지고 신라사를 상중하고로 나누는데 그중에 불교시 왕명을 쓰던 시기는 중고 시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라사의 발전 과정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왕들의 업적을 물론 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중에서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신라, 왕 중에서 주로 많이 출제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출제된 왕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전성기 때가 되겠습니다. 고구려는 누구 때예요? 당연히 광개토왕하고요. 그의 아들 누군가요? 장수왕. 여기 업적을 유념해서 봐두시고요. 여기 이제 부차적으로 이제 볼 것은 통치 체제가 정비가 되는 과정에서 누구죠? 고국천황제 때의 진대법, 을파소. 그다음에 소수임왕제 때 율령반포, 불교 수용 이런 거 있죠. 소수임왕의 업적입니다. 그다음에 광개토왕, 장수왕. 백제에서는 누굴 보시냐면은 근초왕 있죠. 근초왕의 업적은 다양하죠. 대내외적으로 그렇죠? 근초왕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령왕하고요. 그의 아들 누군가요? 성왕. 이 업적을 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주로 신라에서는 당연히 6세기 지증, 법풍, 그 다음에 진흥왕래 때 업적을 정리하시면 돼요. 신라에서는 그 이전에 신라에서 보면 뇌물마리간, 뇌물왕이 있죠. 하나 더해서 이제 뇌물왕하고요. 지증왕, 뒤를 이었던 법풍왕, 그 뒤를 이었던 누군가요? 진흥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요 시기 때, 그죠? 요 시기 때의 업적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해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암기를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주관식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는 꼭 외워야 돼요. 근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요, 탈락시키고 합격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처럼 말이죠. 경쟁을 해가지고 몇 점 많은 점수를 취득해야 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고득점을 획득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한국사 능력 시험은 인증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식 문제는 없잖아요. 물론 공무원 시험에도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제 암기하지 말란 얘기는 뭐냐면은 읽고 문장을 봤을 때 아 이거는 뭐다라고 판단해서 아 이거는 O, X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가 인지하고 계시다가 다 까먹었다고 칩시다. 근데 어느 부분에 가서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아 이게 그거였구나 생각만 나면 된다는 거예요. 눈에 많이 익혀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굳이 암기 안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만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삼국의 발전 과정에서 이 왕들의 업적을 좀 이해를 좀 하시고요. 다시 이제 고대국가로 발전하지는 못했지만은 고대국가 못지않게 발전해 갔던 바로 가야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52쪽에 가야를 좀 살펴봅시다. 가야는 원래 어느 나라가 있었던 것이 하면은 삼한 중에서도 어디예요? 변한 지역입니다. 삼한 중에서 변한 지역이죠. 자, 변한이라는 나라는 경상남도 쪽이에요. 이 변한 지역에서 어디가 나오죠? 가야가 나옵니다. 자, 변한이라고 하는 것은 가야구 또는 같은 얘기입니다. 가라구 같은 얘기예요. 또는 구야국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 된 나라는 아니고요. 이 가야국, 가라국, 구야국 다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이 나라가 총 몇 개예요? 6개 나라로 돼 있어요. 그 6개 나라로 돼 있는 것이 지금 봅시다. 교회 금관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성산가야, 고령가야, 소가야에서 6개 가야다. 그 6개 가야의 내용을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기가야하고요. 그 다음에 후기가야만 보시면 되는데 전기가야가 어디예요? 금관가야예요. 지금의 김해. 대가야는 후기가야입니다. 지금의 경상북도 고령이 되겠습니다. 초창기에 금관가야가 주도권을 잡다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대가야로 세력이 넘어갑니다. 이게 넘어가게 된 그 배경에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고구려, 광개토왕제 때의 군대가 어디로 가죠? 낙동강으로 진출하죠.
낙동강으로 왜 진출했냐면은 신라를 도우러 왔다가 왜구를 몰아내고 내문왕대 때 내치김에 낙동강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낙동강에 갔더니 금강가야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고구려 군대가 가면서 금강가에서 위축이 되고 가야의 중심 어디로 가더라? 대가야로 가더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금강가야가 위축이 되다가 이 금강가야는 532년 신라 누구? 법흥왕대 때 신라의 병합이 됐고, 그런데 가야도 고대역과 못지않게 발전해 가고 있었잖아요. 특히 법흥왕대 때 대가야하고 결혼동맹도 맺었고 그 국제적 감각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흥왕대 때 562년 진흥왕대 때에 대가야도 신라의 병합이 됐어요. 대부분 신라로 갑니다. 일부는 백제로도 흘러가지만은, 그치? 그래서 가야는 결국 고대국가로 발전했다,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가야의 성립 과정과 발전 과정과 멸망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관가야를 건국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김수로왕입니다. 김수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가야를 건국했던 사람이 김수로의 형이 있어요. 이진아시왕입니다. 이진아시왕이 대가야를 건국했고, 또 하나 금관가야를 건국했던 김수로 왕의 부인이 허황옥, 즉 인도 여인이에요.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들어왔었던 인도 여자입니다. 해상교통이 굉장히 발달했던 사실 아시죠? 특히 이 허황우죠. 허황옥입니다만은 허황우가 들어올 때 아유타국에서 인도가 아닙니다.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가야로 들어올 때 배에다가 싣고 왔던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쌓아놓은 탑이 하나 있죠. 밑에 파사석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출제가 됐던 사진이기도 합니다. 옆에 사료 좀 보겠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온 사료입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호계사의 파사석탑은 절 이름입니다. 호계사. 금간국의 시조 수로왕의 왕비 허황우가 되는 거죠. 허황옥이 서역 인도입니다만은 아유타에서 싣고 온 탑이다. 파사석탑은 사각형의 5층인데 그 조각은 매우 기이하다. 돌에 희미한 붉은 무늬가 있고 그 질이 매우 연약하여 이 지방에서는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특이하다라고 하는 거죠. 질도 좀 얕고 연하고. 여러분들 석탑의 재료는 뭔가요? 화강암이에요. 가장 돌 중에서요, 단단한 돌이 무슨 돌이라고 그래요? 바로 화강암입니다. 몇 년 가냐? 5,000년 갑니다. 5,000년 가는 돌이 어디 있겠어요? 화강암이거든요. 그만큼 단단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석탑은 100% 화강암이에요. 100%. 그러니까 왜 화강암이야? 단단해서 화강암이냐? 물론 단단해서 화강암을 석탑의 재료로 쓰기도 하겠지만은 우리나라에 지천에 깔려있는 돌이 거의 다 뭐예요? 화강암이거든요. 그래서 화강암이 석탑의 재료로 이용됩니다. 근데 이 파석탑은 화강암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역에서 난 돌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이 아유타국에서 싣고 온 돌인데, 용도는 아마 배가 파도에 넘어지지 않게 울렁울렁하다 넘어질 수도 있겠죠.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기 위해서 싣고 온 돌이거나 아니면은 무사히 건너오기를, 아유타국에서 이 가야로 넘어올 때 무사히 건너오기를 배 타고 오면서 기도하기 위한 기도용으로서 싣고 온 석탑이거나 뭐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다 설일 뿐이고요. 하여튼 우리가 기록에 의하면은 이 허황옥이 인도에서 가지고 온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파사석탑이에요. 파사탑. 한때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와서 이관이 돼서 전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사료가 또는 이 사진이나 사료가 나오면 이거 김수로 왕 부인 허황옥에 대한 얘기구나. 이런 정도로만 매치시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밑에 포상 8국의 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3세기 초 금강가의 서쪽에 8개 나라가 반기를 든 거예요. 이걸 포상 8국의 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금강가야가 신라의 도움을 요청해서 가서 신라하고 가야의 군대에 가서 얘네를 진압을 하고 얘네를 인질로 이제 노비로 잡아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포상 8국의 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금강가야 부분에서는 그런 내용들 좀 봐두시고요. 뒤에 대가야로 좀 넘어갑시다.
대가에 보면 이진아시앙이 건국해서 마지막 도솔지 왕까지 16대 왕입니다. 16대 도솔지 왕까지 해서 520년간 유지가 됐다. 그래서 국제 감각도 갖췄던 대가야는 결국 562년 신라 진흥왕에게 멸망하면서 고대국가로 발전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야 바로 밑에 가야의 경제 문화를 좀 살펴봅시다. 가야의 경제법에는 철분이 있어요. 철. 아까 여기 보세요. 이 가야라고 한 나라는 변환에서 옛날 삼환역이 변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나라에서 변환 그럼 뭘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철. 지금의 이 지역은 어디라고 했죠? 김해. 김해를 한자로 쓰면 쇠 김자에 바다 해자를 쓴다고 그랬죠. 쇠바다. 쇠가 그만큼 지천에 널려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이 많이 생산됐고요. 중개무역이 발달했습니다. 해상교통을 이용한 중개무역의 발달 얘기하는데 특히 중국 한나라 화폐 오수전이 나와 있고요. 오수전은 철기가 들어올 때 뭐 명도전, 반양전, 오수전 이런 화폐가 또 사용됐었죠. 들어와서 그 오수전이에요. 또 김수로 왕 부인 누구죠? 허황옥이 인도에서 들어온 이야기 들어봤을 때 해상교통이 아주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기, 수공업. 이 토기는 우측에 일본의 시에끼 문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가야 토기의 영향을 받았던 일본의 토기 문화예요. 색깔은 회색입니다. 아주 단단한 토기예요. 이걸 경길 토기라고 합니다. 경길 토기. 단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단한 토기. 토기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근데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고온에서 구워야 됩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이거는 고려청자, 상감청자 있죠. 조선에 청하 백자가 있습니다. 청자나 백자는 몇 도에서 굽는지 아십니까? 약 1300도에서 1350도예요. 그러니까 1300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요즘에야 온도계가 있으니까 몇 도인지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 때, 가야시대 때, 고려, 조선시대 때 온도계가 있나요? 없죠. 거의 동제 감으로 온도를 느끼는 겁니다. 최소한 1000도 이상 올라갔다는 거죠. 올라갈수록 토기는 어때요?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질토기, 경은 단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톡인데 이렇게 두드려 보면 쇳소리가 나요. 탱탱탱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러한 기법이 일본에 영향을 준 겁니다. 우리나라의 토기 문화는 일본의 토기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신라의 우리가 고대 이전에 신석 시대 때 일본의 조몬 토기라든가 청동시대 때 토기가 뭘로 가요? 야요이 토기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가야이 토기 뭐죠? 시에키 토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일본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에 또 영향을 준 거 있죠. 금관가의 왕족이었던 김유신의 조상이 신라에 투항을 해서 진골에 흡수가 됩니다. 그거 보면 김구해 아들 김무력, 왜 그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상황을 죽였다는 그 김무력이에요. 그 다음에 김서연, 김유신. 그러니까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연, 그 아버지 김무력, 그 다음에 그 아버지 김구해. 그 김구해 때에 금관가야 바로 532년에 법흥왕대 때 신라에 멸망을 하게 된 거죠. 투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가야에서 이제 대표적인 우륵이 있습니다. 우륵, 검은고, 가야금이죠, 가야금. 그래서 이 가야금이 일본의 신라에 전달이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대가야가 멸망하기 직전에 우륵이 신라에 투항을 합니다. 망명을 하죠. 그래서 가야금을 전하는데 자기 조국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지금의 충주 탄금대 공원이 있습니다. 탄금, 가야금을 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조국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슬프게 가야금을 탔다 해서 탄금대가 있습니다. 한강 상류 쪽이에요. 남한강 상류입니다. 그러니까 탄금대 지금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충청도 충주죠. 혹시 충주에 사신 분들은 이 탄금대 공원에 가서 한번 바람도 쏘실 겸 답사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제 가야가 멸망하면서 일본이나 신라에 영향을 줬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까지가 여기 가야의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야에서는 특정 왕의 업적을 본다라기보다는 가야의 성립과
멸망까지의 금강가야와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발전, 그다음에 경제, 문화적인 내용,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런 내용만 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강가야냐, 대가야냐, 뭐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지금 정지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이 한국사의 주체성 찾기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까지만 좀 살펴봅시다. 위만조선이 한국사의 이론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왜 위만조선이 한국사에 들어가냐라고 하는 겁니다. 고조선 부분에서 네 가지 정리했었죠.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온 얘기였습니까? 주로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나온 얘기였었죠. 이런 이유를 들어서 위만조선 한국사의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뒤에 고구려는 부여족에 의해서 건국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여와 고구려하고의 공통된 내용도 있죠. 일단 삼국사기 고구려 건국 기록에 보면은 부여의 어떤 지배계층의 내분 속에서 주몽이 이탈해서 졸번해서 고구려를 건국한 사실. 또 부여하고 공통된 내용 중에서 5개 부족, 5부족 연맹체라고 하는 점. 또 관리의 명칭에 보면 뒤에 가나, 사자, 뭐 대사자, 태대사자 이런 명칭이 붙습니다. 부여하고 고구려 공통점이죠. 또 율령에서 일책시비법, 우제전목, 소발굽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겁니다. 제천 행사가 시행됐다는 점, 물론 뭐 12월이냐 10월이냐 뭐 시기는 다릅니다만은 제천 행사가 해졌다는 점, 또 혼인 풍습의 형사 취수가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구려하고 부여하고는 같은 형제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한편 백제 건국의 주역은 또 어디예요? 고구려 아닙니까? 또 고구려하고 백제의 공통된 내용이 있죠. 일단 백제 건국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비루와 원조가 내려와서 그중에 원조에 의해서 백제가 건국된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서울 석천동 고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하고 비슷해요. 동양의 피라미시다 이렇게 일합니다. 고구려의 장군총하고 서울 석천동의 돌무지 무덤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조 신어서 동명왕을 숭배하고 있고 조상신을 얘기합니다. 또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라고 하는 점. 부여씨. 왜 부여씨면 부여에서 나와서 부여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제 왕족의 성씨는 부여씨입니다. 또 계로왕의 국서가 있었죠. 이 고구려 남진 정책 때 장수왕대 때 백제가 계로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입니다. 일부 내용 있죠. 고구려와 더불어 그 근원이 부여에서 나왔는데 지금 그 고구려가 우리 백제를 치려고 한다. 좀 도와달라. 근데 이게 들통이 났죠. 그래서 장수왕이 내려와서 계로왕을 죽였죠. 그리고 백제 수도 한성을 점령하고 한강도 탈취했습니다. 장수왕 때입니다. 장수왕은 내친김에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한강 상류까지 쭉 내려와서 바로 중원 고구려비를 건국하기로 했었습니다. 그죠? 그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6세기 성왕대 수도를 사비로 천도한 이후에 국호를 바꿨습니다. 뭘로? 남부여로 바꿨죠. 그래서 남쪽에서 옛날 부여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 건국의 주역은 누구다? 고구려였다는 증거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해 건국의 주역이 또 누구예요? 고구려 아닙니까?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그 땅에서는 발해가 건국됐어요. 대조에 의해서. 그래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는 지배층 대부분이 고구려인이었고 피지배층의 대다수 누구예요? 말갈인입니다. 외국에 파견한 사신들은 고구려 고씨들이 많았고요.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발해는 발해라는 얘기를 쓰지 않았다고 그랬죠. 고려, 고려국, 고려의 국왕, 고려 사신, 또 무왕대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보니까 복, 고려지 국어, 유, 부여지 유석. 그러니까 옛날 고려의 땅에서 일어났으며 부여의 풍습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고려는 왕건이 건국했던 고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고려는 어디다? 고구려다. 근데 왜 고려라고 그랬을까? 5세기 장수왕대 때 평양천도 이후에 국호를 고려라고 한때 바꾼 적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냥 고구려라고 하지만은. 그치?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발해 건국의 주역이 고구려였다는 증거입니다. 또 문화적인 요소에 보면은 모주림 천정구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굴식 돌방 무덤의 천정구조예요. 보통 무덤 안에 천정구조가 아청이거든요. 근데 모주림 천정구조라고 하는 것은 천정이 네모납니다. 모서리 이렇게 줄여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면 천정이 이런 식이야.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축소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온돌장치 남방입니다. 연화문 아당이라는 것은 연꽃무늬 기와장이에요. 기와에 연꽃무늬가 세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불상, 석등 이런 불교적인 문화유산들이 고구려적인 요소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해가 926년에 거란에게 멸망합니다. 멸망하자 발해 태자 대광현이 발해 유민들, 즉 옛날 고구려 사람이겠죠. 발해 유민들을 끌고 고려로 내려왔을 때 고려 태자 왕건이 그대로 받아줍니다. 이 고려, 왕건의 고려는 어디의 후계자로서? 고구려의 후계자로서 고려라고 그러죠. 민족융합정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런 것이 발해는 분명 고구려, 건국, 고구려의 후손, 고구려 후신들에 의해서 건국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만조선이나 고구려나 백제나 발해 이런 사례를 가지고 이 나라들은 갑자기 어디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전에 이 나라를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국사의 자주성, 주체성, 또 자랑스러운 이런 면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흔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고대국가 성립 이후에 각 국가의 왕들의 주요 업적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 삼국의 정치적 발전 과정에서 어떤 특징들, 중앙, 지방, 군사 제도라든가 이런 제도사적인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